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와 대담하면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부인의 업무 추진 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두로 정부에 대한 각종 압박 카드를 꺼낸 지 5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생포 사실도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굉음과 함께 불꽃이 번쩍입니다. 폭발로 생긴 회색빛 구름이 더 짙게 피어오릅니다. 비행기가 낮게 날아간 자리에선 순간 화염이 치솟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 모습을 촬영하던 시민은 깜짝 놀라 몸을 피하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목격된 비행기 공습 장면입니다. 현지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낮게 나는 비행기를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uevo, qué locura. Moscaí, mira esa mierda, explotaron allá toda esa mierda, Fortuna está explotando. 폭발 소리에 놀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공습 사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작전을 감행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진행됐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전 1시 자신이 머물고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양국의 갈등은 지난해 8월부터 고조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약 거래에 연루됐다며 미국은 핵잠수함과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마두로 대통령의 대화 카드는 끝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전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건 현상금은 5천만 달러, 우리 돈 723억 원에 이릅니다. Maduro use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like TDA, Sinaloa, and Cartel of the Suns to bring deadly drugs and violence into our country. 같은 달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미국 군함과 병력이 배치되며 전쟁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핵잠수함은 물론 11월엔 항공모함도 파견됐습니다. Diplomacia no es la diplomacia de las cañoneras, de las amenazas, porque el mundo no puede ser el mundo otra vez de hace 100 años, la diplomacia de las cañoneras. 9월부터는 미국이 이른바 마약 운반선을 폭격해 20척 가까운 배를 침몰시키면서 지금까지 100명 이상을 사살했습니다. 12월 들어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유조선을 막고 납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외화 수입원을 틀어막는 조치입니다. And we want it back, but they took it. They illegally took it. 12월 말엔 푸에르토리코에서 공격 드론에 이어 미국군 장비가 목격됐습니다. 미국의 계속된 압박에 마두로는 새해 첫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한다고 했지만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방중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잔뜩 얼어붙은 상태에서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시진핑 주석을 향해선 매년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이 대통령 이달 중 일본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균형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핵심 현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또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중국이 우리 정부에 하나의 중국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방중을 앞두고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밝힌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사구시를 언급하며 한중 양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중 정상이 최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오해들 또는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 또는 없애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발전해서 방중을 앞두고 한중 수교 당시 정해놓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다음 순방지가 대만 문제로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일본으로 알려진 만큼 이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를 받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실의 전 보좌진 A씨. 당시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편입학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내사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을 찾아가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B 의원이 그 자리에서 동작서장에게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했고 김 의원이 이에 흡족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이 사건 무마를 위해 B 의원을 통해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과 당시 동작경찰서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해당 서장은 MBN에 녹취록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고 수사로 전환할 만한 자료나 혐의도 못 찾았다며 수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아내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뒤 2024년 8월 무혐의로 판단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B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사건은 모두 12건으로 다음 주부터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가며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지일입니다. 네, 보신 대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12가지 의혹 가운데 특히 공천 헌금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김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에게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이를 제보한 탄원서가 묵살됐다는 게 골자인데요.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 기자, 지금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권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입니다. 네, 공천 헌금 논란은 2024년 총선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폭로한 건데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당대표실로 넘겼죠. 네, 오늘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네.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실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대표 측에 직접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당대표 측에 직접 전달했다. 그 말은 그러면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말입니까? 네, 이수진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네.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김현지 보좌관이 대표에게 보고도 안 하고 윤리감찰단에 넘겼다는 것은 더 문제가 아니냐고 따졌는데요. 탄원서가 실명으로 작성되고 내용도 구체적이었는데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김현지 실장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의혹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자 야당에선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누가 돈을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닌 누가 이를 덮었는가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며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만약 당시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면 김현지 실장의 독단적 은폐가 되고 알았다면 지도부의 조직적 방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뒤숭숭한데요. 앞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겠다고 밝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환부를 도려내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으로선 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 혁신당 대표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과거 김 전 대통령이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고 맹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줄을 서게 만드는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대 양당 독식 구도를 타파해 조국 혁신당의 영향력을 확대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논란이 향후 있을 지방선거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전정인 기자였습니다. 갑질과 폭언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민주당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1년여 앞둔 2000년 1월 영종도 일대의 땅을 사들인 뒤 6년 만에 공공기관에 넘기며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곳 일대 20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는데 당시 정부 기준 가격인 공시지가는 1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2월 해당 부지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 2,100만 원에 매각됐다는 주장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거주자가 인천공항 인근 토지를 매입한 건 투기 목적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억 넘는 막대한 투기 수익을 거뒀습니다. 경제부처 장관에 부동산 투기 전력자를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운전 담당 비서의 운행 기록을 감시하거나 상급 보좌관의 활동 동향을 보고하라고 했다는 보좌진 갑질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권을 떠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촉구했고 이 모든 괴담들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비뚤어진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고 소명해야 한다면서도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5차례 공천한 정치인이라며 모든 비난을 정부에 돌리는 건 누워서 침뱉기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종강역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 간이 검사를 한 결과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어떤 약을 복용한 것인지는 국과수의 검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흰색 택시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고 차량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어제 저녁 6시 7분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인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차량은 그대로 튕겨져 나와 도로에 서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쿵 소리가 나가지고 뭔가 싶어가지고 무슨 쇠 막대기처럼 박살나는 소리가 났죠.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와 펜스가 부서졌고 주변은 여전히 차량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운전자를 포함해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받은 운전자는 오늘 새벽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운전자에게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르핀은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간이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나오자 약물 복용이 사고 원인이 된 것인지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사회부 박은채 기자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도 그렇고 최근 약물 운전 사고 소식이 부쩍 는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약물 간이 검사에서 약물인 모르핀이 검출됐습니다. 물론 모르핀 성분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이 부분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유명 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지난해 12월 31일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도 약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전해지는데 약물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6월 이경규 씨 사고에서도 드러나듯 공황장애 약을 먹고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이 씨도 경찰 조사 직후 약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했던 만큼 아직 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물 운전을 하게 돼서 사고를 내게 되면 처벌을 강화하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조금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약물 운전 처벌 수위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데요. 실제 음주운전과 비슷한 처벌 수위입니다. 또 약물 측정 불응죄가 도입됐고 약에 취한 운전자가 단속될 경우 재량 없이 면허 취소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약을 얼마나 먹었을 때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졸음, 현기증 유발 약물을 복용한 후 24시간 내, 호주의 경우 12시간 내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명확히 규정된 게 없어서 약 처방을 할 때 의사가 운전 금지에 대해 더 강력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엄주야 얼추 기준 표준화할 수 있지만 약물은 그게 안 되죠. 선에 있는 다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의사이니까 의사가 그것을 고지하고 약사가 약을 지어줄 때 또 한 번 명기를 하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약 처방 후 반드시 약품 설명서에 운전 금지, 졸림, 반응 저하 문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최소한 하루 정도는 쉬시면서 운전할 마음 비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박은채 기자 수고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혹한에 잠옷 차림으로 실종됐던 치매 할머니가 무사하게 발견됐다는 천만다행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둘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최근 남성이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챙겨 여성의 집을 방문한 남성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전화를 안 받아서. 오늘 오후 3시쯤 경북 상주시 외서면의 한 밭에서 실종됐던 80대 할머니가 발견됐습니다. 실종 12시간 만입니다.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잠옷 차림으로 발견돼 구조대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치매를 앓고 거동까지 불편한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집 밖에 기어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방향 구봉터널을 달리던 화물차가 멈춰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를 낸 화물차에 불이 붙어 소방대원들이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면서 국제 정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는지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광열 기자 전해 주십시오. 보도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군이 베네수엘라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는 사실도 전했는데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수행됐다고 알렸습니다. 결국 단순한 군사 공격을 넘어서 마두로 체포 작전이 펼쳐졌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예고했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작전 경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요 외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작전 카드를 꺼냈다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베네수엘라에 우리 교민도 많다는 점입니다. 혹시 청와대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필요시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70여 명으로 카라카스에는 5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늘 오후 6시 현재 우리 국민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 공관과 함께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 며칠 추워도 너무 춥다 싶더니 한강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나 봅니다. 얼어붙은 모습이 관측됐는데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날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지셨죠? 내일이면 기온이 더 오른다지만 미세먼지는 대비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입니다. 잔잔한 물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표면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돌을 던졌더니 얼음에 막혀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날이 풀리면서 부서진 얼음 조각들이 이곳 강변까지 떠내려와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단단한 얼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 밑부터 이어진 영하 10도 한파가 닷새째 이어진 끝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습니다. 이번 결빙은 평년보다 7일, 작년보다 37일 빠른 겁니다.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합니다. 한강 결빙은 보통 닷새 이상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한 추위가 나타날 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한강을 얼린 강추위는 서서히 물러가 내일은 한낮 기온이 서울 3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요 며칠 되게 추웠는데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뛰기 좋았습니다. 다만 서쪽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돼 당분간 탁한 공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 멕시코에선 6.5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대피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도중 지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Uy, está temblando. A ver, con tranquilidad. ¿Dónde está? 기자회견은 2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Está temblando. Estaba yo grabando.
현지 시각 2일 오전 7시 58분쯤 멕시코 중부 게레로주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휴양지 아카풀코 등에선 산사태가 나고 주택이 무너졌습니다. Bastante fuerte porque sí, no, salí yo volando de la cama casi, ya no sabía yo qué hacer más que agarré mis cosas, la tarjeta y mis cosas de mayor valor, cartera, identificaciones y ya. 진앙에서 420km 떨어진 멕시코시티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Muy feo. Pues sí, la verdad es algo que no nos esperábamos, pero sí, también muy feo, la verdad. 이 지진으로 최소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개의 지각판이 맞물리는 위치의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잦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40명의 사망자를 낸 스위스 스키 휴양지 화재 사건에 영웅이 있었다는 후일담이 전해졌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맨손으로 10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과 뽀얀 연기로 가득 찬 술집 안. 한 남성이 문을 열자 안에 갇혔던 여성이 재빨리 뛰어나옵니다. 맨손으로 연기와 싸우며 용감하게 문을 연 남성. 55살 파올로 캄폴로 씨입니다. Derrière, on voyait par la vitre. Et la porte était bloquée ou fermée, je sais pas, bloquée. On pouvait pas ouvrir. 참사 현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살던 파올로 씨는 친구들이 갇혔다는 딸의 전화에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10명을 구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입원했다가 현재는 퇴원했지만 당시 끔찍했던 현장은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E lì ci siamo trovati con questi colpi che ci sono caduti addosso. Erano vive, incoscienti, non reagivano, però respiravano. Voglio inviare un messaggio. 스위스 수사당국은 이번 화재가 샴페인에 꽂은 폭죽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티를 하던 사람들은 스위스는 물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온 20살 전후 청년들이 대부분. 불이 처음 천장으로 옮겨 붙었을 때만 해도 청년들은 촬영하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순식간에 불이 확산하며 40명이 숨지고 119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80명은 위독한 상태여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상이 심해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 신원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연락이 끊긴 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최근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이 달에 물이 존재하는지 찾기 위한 탐사선을 올해 쏘아 올릴 예정인데다 이 우주인을 1년 이상 우주에 살게 하는 프로젝트도 준비 중입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 계획들, 사실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중국의 인공위성 스젠 29호를 실은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중국이 지난해 1년 동안 73번째 우주 발사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사실상 닷새에 한 번꼴로 우주선을 쏘아 올린 건데 중국은 올해 목표를 더 높게 잡았습니다. 올해 안에 무인우주선 창어 7호를 달에 착륙시켜 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해가 들지 않아 영하 200도가 유지되는 달 남극에 있는 운석 충돌구안으로 탐사선을 들여보내 얼음 상태의 물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올해 발사 예정인 선저우 23호의 우주비행사 중 한 명을 기존 6개월을 넘어 1년 이상 우주에 머물게 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모두 달기지 건설을 위한 척후병 역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2030년대 달기지를 건설할 계획인데 달에서 물을 자체에 조달할 수 있는지와 사람이 오랜 기간 우주에서 살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주선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우주 전용 오븐을 개발한 것과 생쥐들을 우주에서 체류시킨 뒤 지구로 돌려보내 출산 실험을 한 것 모두 달에서 상주하기 위한 사전 연구라는 분석입니다. 来做一个实验动物，去研究空间环境对哺乳动物的影响，最终可以服务到太空人的一个未来的目标。 미국도 상반기 내에 아르테미스 2호를 달에 보낼 예정인 만큼 달을 둘러싼 미중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은 올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인도에선 사람이 동물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성이 강한 원숭이들이 사람을 습격하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고 이 투우 대회에선 성난 황소가 관중에게 달려들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 외 해외 소식까지 장동건 기자가 전합니다. 주택가 골목에 앉아있는 여성 옆으로 원숭이 무리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원숭이 한 마리가 갑자기 여성에게 달려들어 엉덩이를 물어뜯더니 다른 원숭이들도 여성을 공격합니다. 인도 북부 바하두르가르에서 일광욕을 하던 60대 여성이 난데없이 원숭이 무리에게 공격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야생 원숭이들이 생후 2개월 아기를 물이 찬 드럼통에 빠뜨려 숨지게 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소 여러 마리가 인파 사이로 무섭게 달려듭니다.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도 제압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인도 남부 찬드라기리에서 열린 황소 길들이기 축제에서 성난 황소들이 관중에게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번 사고로 한 남성은 팔이 부러지고 다른 남성은 머리를 다치는 등 여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황소 길들이기는 인도 남부 지역 전통 스포츠지만 사망자나 부상자가 꾸준히 발생해 행사 금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웨스털리. 얼어붙은 연못 한가운데에 개 한 마리가 목만 내민 채 갇혀 있습니다. 살얼음이 언 연못에 들어갔다가 빠진 건데 소방대원이 출동해 극적으로 구해냈습니다. I would happen to be out of town, and when I saw the dog, I actually thought it was mine. They are there all the time on the spot, no matter what, and we really appreciate it. 해당 지역 소방서는 구조된 개는 무사하다며 살얼음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지난 2023년 수능에서 시험 종료벨이 1분 1째 굴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1분 1초가 목숨 같은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에도 유지됐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수능시험. 1교시 국어시험 종료 1분여 전 종료벨이 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황한 학생들은 답을 찍으며 급하게 시험을 마무리했고 일부는 1교시 종료 후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당 고등학교는 수동으로 종을 울렸는데 타종 시간을 담당한 교사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험생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수험생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힘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한 사람의 이런 실수로 제 이런 기회가 날아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2심에서는 이 액수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었습니다. 시험장에 따라 2교시 종료 뒤 일부 추가 시간을 부여받은 학생들이 적은 배상액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당시 학생들의 나이를 봤을 때 이 사건 불법 행위로 학생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살펴보는 신년기획, 이번에는 경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1,400만의 경기도민은 전현직 도지사 모두 민주당 인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는 경기도를 탈환하겠다는 각오인데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경기지사가 업무를 보고 있는 경기도청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엔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보수 진영 후보가 내리 당선되며 보수 강세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두 차례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지사, 진보 진영 후보가 연속 당선됐습니다. 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인데 직전 선거에서는 표 차이가 불과 0.15%포인트 차이로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거물급 인사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현 지사가 재선 의지를 드러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병주,
한준호 의원 등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나도 한번 이 국회 밖을 벗어나서 그래서 좀 눈에 보이는 성과 있는 일로 국민의힘은 이번엔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출마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도전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서울시장에 도전해라.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어떻게 하면 분열된 보수를 통합을 시키고. 최근 발표된 경기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동연, 추미애 의원이 15% 동률로 가장 앞섰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만 따로 모아 조사해보면 김동연 지사가 선두를, 보수 진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0%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MBN 특별기획 4번째 순서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북극 항로 시대의 중심 거점이 될 국내 지자체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네덜란드까지 올해 시범 운항에 들어가는데요.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적된 화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환적. 부가가치가 높아 황금알을 낳는 고위로 불리는데 세계 1위 환정항만은 싱가포르항입니다.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큽니다.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정항만입니다.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북극해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싱가포르항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부산항이 현재는 미주로 가는 화물의 라스트 포트에 더해서 북유로 가는 화물의 라스트 포트, 마지막 항만으로 역할을 이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까지 들어서면 부산은 하늘길과 바닷길, 철길을 연결하는 아시아 최대의 물류 중심 도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올 하반기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로 가는 시범 운항을 추진합니다. 북극항로 개척에 나선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이곳 부산으로 이전한 이유 중 하나는 해양수도권 구축입니다. 경북 포항시도 영일 만의 지리적 이점과 철강산업의 특성을 살려 북극항로 도시로의 편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포항이나 포항 인접한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해야 되고 러시아 쪽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광양항과 목포항도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북극항로 특항만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더니 한강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결빙은 평년보다 7일, 작년보다 37일 빠른 기록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강추위가 물러가고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낮에는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 세종과 충북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오전에, 경북은 오후에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청주는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후반에는 중부와 호남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춘천 소양강에서 담은 새 일출 장면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올 한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뉴스센터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ispers of the tide as they walk side by side. Dreams and fears they share like the salty tide. Stars peek out as night falls with a gentle breeze. Promises whispered softly beneath the moon's soft sheen. The world seems so vast, yet they feel